유진그룹의 총수 강민주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살아있는 신화로 불렸다. 29의 나이에 회장직에 올라 10년 만에 그룹의 시가총액을 5배로 불린 그의 경영 능력은 전설적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추진력은 그를 상징하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재벌 총수가 아닌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한 명의 하객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은 국내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버진 로드 끝에서 신부를 기다리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유일하게 민준이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20년의 우정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하다고 민주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다. 진우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를 보며 민준 역시 드물게 부드러운 감상에 젖어들었다. 웅장한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고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쏠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서유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10년 전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녀가 지금 가장 친한 친구의 신부가 되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서유라의 양옆에서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잡고 함께 걸어오는 두 아이. 하얀 턱시도를 맞춰 입은 남자아이와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이 민준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자신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얼굴.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그것은 강민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귓가를 때렸다. 어째서 저 아이들이 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결혼식은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과 상관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례사 사랑의 서약 예물 교환. 진우는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유라에게 영혼을 맹세했고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았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유령처럼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이따금씩 하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때마다 민주는 아이들의 눈과 마주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10년 전 유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났다. 남겨진 것은 이별을 통보하는 짧은 편지 한 통뿐이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찾지 마. 그 후로 민주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부었고 감정이라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진우와 유라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기 시작했다. 민주는 일부러 그들을 피해 구석진 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진우가 그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유라와 두 아이가 함께였다. 민주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진우를 마주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이해해야 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민준아,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축하해주니 정말 기쁘다. 진우가 민준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그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수한 행복이 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민준의 시선은 진우를 지나 유래게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축하한다, 진우야. 행복하게 살아. 민준은 기계적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시선을 내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시선에 잠시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싶다는 충동을 억지로 억눌렀다. 대신 그는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 이름이 뭐지? 그의 질문에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유라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민준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준이랑 혜은이야. 인사드려 아저씨한테. 아빠 제일 친한 친구분이셔. 아이들은 꾸벅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준은 진우를 따로 불러냈다. 연회장 밖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두 남자는 마주 섰다. 방금 전까지 행복한 신랑이었던 진우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민준은 어떤 서론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진우를 응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설명해.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술 많이 마셨구나. 아이들은 당연히 아니, 유라의 아이들이지. 내가 아버지로서 잘 키울 거야. 그의 대답은 교묘하게 핵심을 비껴가고 있었다. 내 아이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라의 아이들이라고 정정하는 그 순간의 망설임이 민준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다. 이진우, 내 눈 똑바로 봐. 넌 20년 동안 내 친구였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마지막 기회야. 사실대로 말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진우에게서 단 하나의 진실이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니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유라 씨랑 나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고 아이들도 내가 진심으로 품기로 했어. 의심하지 말아줘, 친구.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유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민준은 진우에게서 시선을 떼고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을 보는 따뜻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자를 향한 경멸과 상처 입은 짐승의 분노가 뒤섞인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유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서유라 씨,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저 아이들 누구 아이들이지? 민준의 질문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잔인한 긍정이었다. 민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가장 사랑했던 여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함께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배신이 있을까?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들에게서 진실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민주는 두 사람을 차갑게 지나쳐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등 뒤로 진우가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장 신뢰하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서유라라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쌍둥이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 사적인 탐정을 고용하든 무슨 수를 쓰든 상관없어. 내가 필요한 건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다. 단 하나의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 그리고 이진우 대표의 최근 자금 흐름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봐.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전화를 끊은 민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10년 전 유라와 헤어졌던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없는 밤이었다. 그는 그때의 고통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공허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일부를, 자신의 아이들을 도둑맞은 채 10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채 올라탄 그는 운전석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자 자신과 똑같이 생긴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준, 그리고 하은. 이름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리자 얼음 같던 그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었고,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부성애였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강민주는 결심했다. 이 기만적인 연극을 끝내고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겠다고. 그 과정에서 누가 상처를 입든 무엇이 파괴되든 상관없었다. 이진우와 서유라, 그들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민준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식 다음 날 강민준은 새벽부터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나와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막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다. 어제의 충격은 그의 내면을 폐허로 만들었다. 20년 지기 친구의 배신,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혼란이 뒤섞여 들끓고 있었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겉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수트와 냉정한 표정은 그의 내면을 감추는 견고한 갑옷이었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펼쳐진 데스크에 앉아 밤새 실시간으로 변하는 세계 증시와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했다. 감정에 휩쓸려 일을 그르치는 것은 강민준의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복잡한 데이터와 수치를 마주할 때 비로소 냉정을 되찾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 위로 하준과 하연의 얼굴이 계속해서 겹쳐 보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민준을 10년 넘게 보좌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민준의 사적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그는 쟁반에 따뜻한 커피와 간단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민준은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보고서에 고정되었다. 최 비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밤새 파악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표면적인 정보들 뿐입니다. 민준은 말없이 보고서에 첫 장을 넘겼다. 서유라, 이화여대 피아노과 졸업. 몇 차례 콩쿠르에서 입상한 기록이 있었지만 졸업 후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특히 민준과 헤어진 직후부터 약 2년간의 기록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깨끗했다.
그녀의 가족관계는 평범했으나 몇 년 전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열면서 갑자기 재정 상황이 나아진 흔적이 보였다.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었다. 아이들의 출생 기록은 이중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이진우 대표가 친부로 등재되어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아이들이 태어난 지 한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최 비서의 담담한 보고가 이어졌다.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겹겹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병원 기록은 민준이 낮게 물었다.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서류상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은 3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비밀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만극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진우가 있었다. 그는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어 10년간이나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다. 계속 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폐업한 병원의 기록을 찾아내. 관련되었던 의사나 간호사 단 한 명이라도 접촉해. 그리고 서유라 씨 가족의 자금 출처 이진우 대표와 연결된 모든 계좌를 샅샅이 뒤져. 이제부터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야. 전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준의 분노가 어디까지 향할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한편 이진우는 신혼집에서 불안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유라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어젯밤 민준의 그 차가운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민준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20년간 곁에서 지켜본 강민준은 한 번 목표로 삼은 것은 반드시 손에 넣는 남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자신의 아이들과 이 모든 비밀이 되어버렸다. 진우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의 불안은 질투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진우는 항상 민준의 뒤였다. 뛰어난 외모 명석한 두뇌 압도적인 재력. 민준은 모든 것을 가졌고 진우는 그런 그를 동경하면서 동시에 증오했다. 유라를 만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민준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고 결국 유라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라가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절망했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이용해 언젠가 유진그룹 전체를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라에게 민준이 그녀와 아이를 버렸다고 거짓말했고 절망에 빠진 그녀를 구원자처럼 돌봐주며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통해 모든 것을 합법적인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던 찰나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여보,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잠에서 깬 유라가 그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드디어 가족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어제 민준이 때문에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내가 잘 해결할게. 걘 그냥 좀 놀라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공허한 변명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지난 10년간 진우의 말을 믿고 살아왔다. 민준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과 상처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어제 마주한 민준의 눈빛은 그녀가 기억하던 냉정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어온 진실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비밀리에 통화를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유진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었다. 김 부장 준비는 다 됐습니까? 예정대로 진행하죠. 강민준이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제가 넘겨준 내부 자료면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이제 그는 친구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민준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어제의 일을 해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며 친구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척 연기하기 위해서였다. 민준은 예상했다는 듯 그를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우였다. 민준아, 어제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들은 네 아이들이 아니야. 내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아이들의 아빠야. 민준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그에게 세욱 밀어 보였다.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자회사와 태영그룹 간의 부자연스러운 거래 내역과 관련된 기밀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바로 이진우였다. 이 프로젝트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내가 직접 검토를 지시했던 건인데 내 허락 없이 태영 측과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이유가 뭐지? 민준의 질문은 아이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진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룹에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했어. 내가 책임지고 성과를 낼 수 있어. 진우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민주는 차갑게 웃었다. 네가 책임져. 이진우, 넌 네가 맡은 부서의 실적조차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룹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계약을 책임지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네가 원하는 게 그룹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덤벼. 내 뒤에서 비겁하게 수작 부리지 말고. 하지만 명심해. 네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들이 누구 덕분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전부 빼앗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그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가벼운 손길에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 법적인 서류 따위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난 진실을 원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뒤에는 내 것을 되찾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다. 더 이상 대화는 없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무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민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20년의 우정은 그렇게 차가운 잿더미가 되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날 밤 최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마침내 폐업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꺼렸지만 최 비서의 끈질긴 설득과 거액의 보상금 약속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10년 전 서유라의 출산을 도왔고 당시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진우였다고 똑똑히 기억했다. 당시 서유라 씨는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진우 씨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했죠. 외부와의 연락도 철저히 막았고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아이 아빠의 혈액형이 필요할 수도 있는,
수 있는 긴급 상황이 생겼는데 이진우 씨가 절대 자신은 친부가 아니라고 수혈이 필요하면 혈액은행을 이용하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증언은 결정적인 한 조각이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 비서는 이어서 한 장의 사진을 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몰래 촬영된 듯한 사진 속에는 만삭의 유라가 병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가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배신감에 대한 분노와 함께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유라의 모습 위로 어제 보았던 하준과 하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강민주는 서유라와의 단독 만남을 준비했다. 이진우의 감시와 방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최 비서는 유라가 다니는 갤러리에 후원자 명의로 프라이빗 도슨트 초청장을 보냈다. 진우가 해외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으로 출장을 간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한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다. 민주는 진실을 듣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 만남을 밀어붙였다. 약속 장소는 한남동에 위치한 작은 개인 갤러리였다. 10년 전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이기도 했다. 민주는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다. 과거의 추억이 서린 공간이라면 그녀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갤러리 중앙에 걸린 추상화를 가만히 응시했다. 붉고 푸른 물감이 격렬하게 뒤섞인 그림이 마치 자신의 심장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갤러리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섰다.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갤러리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민준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이내 도망치듯 돌아서려 했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유라. 그 한마디에 유라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야기 좀 해. 5분이면 돼. 아니, 당신이 원하는 만큼. 민준의 목소리에는 애원도 협박도 없었다. 그저 지독하게 지친 남자의 건조한 음성만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 사이에 깊은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겁먹을 필요 없어. 이건 우리 대화를 기록하기 위한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니까. 그는 의자에 앉아 유라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어떠한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다. 내 아이들이 맞다는 거 알아.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거짓말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랬지?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진우 씨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민주는 실망한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세우는 대신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S산 부인과 김미영 간호사. 기억나 그 이름이 나오자 유라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녀를 만났어. 모든 걸 들었고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도. 민주는 말을 이어갔다. 이진우는 자기가 친부가 아니라고 했다더군. 긴급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친부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당신은 지난 10년간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거지?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나? 그의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유라의 심장을 찔렀다. 순간 유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지난 10년간 겹겹이 쌓아왔던 원망과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버려버린 건 당신이잖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의 절규가 텅 빈 갤러리를 울렸다. 민주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결코 영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유라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당신 할아버지가 찾아왔었어. 당신 앞길을 막지 말고 헤어지라고 거액의 돈 봉투를 내밀었어. 난 거절했어. 당신만 믿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이별을 통보했잖아.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그렇게 매정하게 사라졌잖아. 그녀는 마치 그날의 고통을 다시 겪는 듯 몸을 떨었다. 민주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그녀를 만났었다고. 그리고 이별 편지. 무슨 소리야. 편지를 남긴 건 당신이었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으니 찾지 말라고 한 건 바로 당신이었잖아. 민준이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도 짙은 혼란이 묻어났다. 두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정반대였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런 편지 쓴 적 없어. 오히려 당신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썼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어.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잖아. 편지 난 받은 적 없어. 단 한 통도. 민준의 단호한 대답에 유라의 울음이 순간 멎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없어. 내가 진우 씨한테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순간 조각난 퍼즐의 한 조각이 섬광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진우.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 민준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며 편지를 가져갔던 사람. 민준 역시 모든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갔어야 할 모든 것이 한 사람에 의해 차단되고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진우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자신과 유라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를.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유라에게 물었다. 그 편지들 전부 이진우에게 줬나? 단 한 번도 네가 직접 내게 연락한 적은 없고. 유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참아 뻗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10년 전 두 사람이 이 갤러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세상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난 단 하루도 버린 적 없어. 당신을 잊은 적도. 그의 말에 유라는 사진을 보며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회한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유라 역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노의 방향은 명확해졌다. 그는 유라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왜 결혼하려고 했지? 모든 걸 알면서도 왜 이진우와 결혼하려고 한 거야? 유라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당신을 점점 더 닮아갔고 언젠가 당신이 모든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진우 씨는 당신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결혼해서 법적인 아버지가 되면 당신도 함부로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할 거라고. 난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한없이 무력하고 이기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진우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는지, 그래서 얼마나 비뚤어진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 역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책임이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전원은 처음부터 켜져 있지도 않았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난 내 아이들을 되찾을 거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유라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0년간 의지했던 남자가 자신을 기만한 악마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버렸다고 믿었던 남자가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진실 사이에서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갤러리를 나섰다. 민주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홀로 남은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 죄책감이 뒤섞여 폭풍우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이들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빼앗긴 시간과 진실을 되찾고 한 여자의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며 친구라는 이름의 악마를 심판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플랜 B를 시작해. 이진우를 향한 그의 방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서유라를 만나고 돌아온 강민준의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배신감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임을 짊어진 전사였다. 그의 플랜 B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우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그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냉혹하고 정교한 전략이었다. 그는 이진우가 반드시 회사에 손을 댈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유라와의 만남 이후 이진우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갤러리에 다녀온 유라는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고 종종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진우는 그녀가 민준을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이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결국 진우는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년간 우정을 가장하며 빼돌린 유진그룹의 내부 기밀 자료들을 태영그룹에 넘겼다. 해외 신사업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차세대 기술 개발 데이터, 그리고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그룹의 약점까지. 그것은 친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를 넘어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매국노와 같은 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공포를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강민준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빼앗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공격은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시작되었다. 유진그룹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동남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건설 사업을 경쟁사인 태영그룹에 빼앗겼다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유진그룹이 제시했던 입찰가와 사업 전략을 정확히 간파한 태영의 승리였다. 내부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충격에 빠졌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진그룹의 유동성 위기설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구체적인 내부 수치까지 거론된 기사들은 신뢰성을 더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겼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단 1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회사 로비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긴급대책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상석에 앉은 강민준만은 미동도 없이 침착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임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이진우 대표가 있습니다. 최 비서가 조사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보고했다. 자료에는 진우가 태영그룹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한 증거와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다.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십 년간 그룹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동료가 총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위기가 아닙니다. 내부의 적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리고 모든 반란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기 시작했다. 홍보팀은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십시오.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재무팀은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가 방어 전략을 즉시 실행하고 법무팀은 정보 유출 경로와 배후 세력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십시오. 지금부터 유진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혼란에 빠졌던 임원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이끌려 각자의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진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강민준의 철옹성에 균열을 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문제와 회사의 위기가 동시에 닥친 상황에서 제 아무리 강민준이라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승리의 잔을 들어 올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민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민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서유라도 아이들도 그리고 유진그룹도 모두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달콤한 미래를 그리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민준은 수비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진우가 단순히 주가를 흔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여 주주총회에서 민준을 몰아내는 것일 터였다. 민준은 최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이진우가 접촉했을 만한 우리 쪽 주주들 리스트를 만들어. 특히 최근에 불만을 표출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준의 방역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대신 물밑에서 직접 움직였다. 그는 진우가 포섭하려 했던 주요 주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의 자신감과 진심 어린 설득에 흔들렸던 주주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시장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었다. 해외의 한 투자펀드가 유진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하며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 펀드의 배후에 태영그룹과 이진우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지분과 다른 주주들의 위임장만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계산했다. 운명의 날 유진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강민준과 그의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이진우와 태영그룹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진우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민준아. 이 자리는 이제 내 거야.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마침내 경영권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다. 이진우 측이 확보한 의결권이 먼저 집계되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에 회의장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진우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이제 강민준 측의 의결권이 집계될 차례였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마치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진우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다. 강민준의 할아버지이자 유진그룹의 창업주인 강태환 명예회장이었다. 강태환 명예회장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했다. 은퇴 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던 그가 주주총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진우와 태영그룹 측 인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강 회장이 당연히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이라 오판하고 있었다. 강 회장이 과거 서유라를 반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룹의 안정을 위해 강민준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강 회장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회의장 전체를 지배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더니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유진그룹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들에게 분명히 말해두고자 이 늙은이가 걸음을 했습니다. 유진그룹의 주인은 강민준이며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이진우가 기댈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 즉 보수적인 9세대 주주들의 지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은 말을 이었다. 나는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 손자의 개인사에 관여하여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손자의 경영 능력만큼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믿었던 내부의 배신자가 일으킨 반란일 뿐입니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이진우를 향했다. 이진우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의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발언은 사실상 이진우를 공개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강민준에게로 넘어왔다. 민준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할아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그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부터 이진우 대표와 태영그룹이 주도한 적대적 M&A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이진우가 유진그룹에 기밀 정보를 태영 측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금전 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의 흐름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그들이 인수한 해외 펀드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지분을 매입했다는 증거 자료들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이것은 민준의 플랜 B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또한 저희 유진그룹은 어제부로 미국계 투자사인 에이펙스 캐피털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들이 보유한 우호 지분 전량을 위임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발표에 이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에이펙스 캐피털은 그가 마지막까지 포섭하려 했던 중립을 지키던 최대 기관 투자자였다. 민준이 자신보다 한 발 앞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결국 경영권 방어 안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이진우와 태영그룹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이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회의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민준을 향해 저주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기업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사를 지켜냈으니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을 차례였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고 서유라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먼저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었다. 주말 민주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고 머리 손질도 하지 않은 채 야구 모자를 꾹 눌렀었다. 그는 최비서를 통해 알아낸 아이들의 주말 일과에 따라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과천의 한 어린이 과학관으로 향했다. 그는 경호원도 없이 홀로 움직였다. 오늘은 유진그룹의 총수 강민준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아빠이고 싶었다. 과학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했다. 민준은 잠시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내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봇 체험관 앞에서 유라와 함께 있는 하준이와 하연이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거대한 로봇 팔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이나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감정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유라는 잠시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어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민주는 아이들 옆에 쭈그리고 앉아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로봇팔은 산업 현장에서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도 있단다. 그의 목소리에 하준이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잠시 민준을 쳐다보더니 이내 경계심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로봇 박사님이세요? 그 순진한 질문에 민준은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박사님은 아니고 그냥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하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우와, 멋있다. 그럼 아저씨는 범블비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뒤늦게 민준을 발견한 유라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앞을 막아서며 민준을 경계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혜은이는 낯선 상황에 겁을 먹었는지 유라의 옷자락 뒤로 숨었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라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연히. 나도 조카들 선물 사주려고 둘러보던 중이었어.
걱정하지 마. 아무 짓도 안 해. 그의 거짓말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협적인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유라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그를 쫓아내지는 못했다. 하준이가 다시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글쎄, 아저씨가 좀 흔한 얼굴이라서 그럴 거야. 그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다는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대신 그는 체험관 직원을 불러 아이들이 로봇 조종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아이들은 금세 민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즐거워했다. 특히 하준이는 민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며 잘 따랐다. 민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질문에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행복감을 맛보았다. 돈이나 명예 성공이 주는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이었다. 유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정하게 어울리는 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을 보았다. 동시에 자신이 아이들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빼앗아 왔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얼마 후 민준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 하준이는 아쉬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고 유라의 등 뒤에 숨어있던 하은이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그 자리를 떠나 과학관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천진한 눈망울은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감았다. 아직도 자신의 손끝에 아이들과의 짧은 교감에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이 짧은 만남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기업 전쟁에서의 승리는 공허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되찾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최 비서, 이진우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길 준비해. 그리고 서유라 씨를 도울 최고의 변호사를 알아봐.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했어. 주주총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강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이진우를 향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동시에 서유라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과학관에서의 만남 이후 그는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 밤을 뒤척였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에 온전한 아버지로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인내는 최 비서가 이끄는 비밀 조사팀이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폐업한 S3 부인과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지만 최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이 아니라 그 병원을 운영했던 원장 김진태 박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원호 원장은 병원이 문을 닫은 직후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의료계를 떠나 마치 증발한 것처럼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수소문 끝에 최 비서는 김모 원장이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낚시꾼들을 상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 비서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가게 안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무심한 표정으로 낚싯줄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10년 전 모든 비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김진태 원장이었다. 최 비서는 자신을 유진그룹 회장의 비서라고 밝히고 10년 전 서유라의 출산에 대해 물었다. 김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즉시 손을 내저으며 대화를 거부했다. 나는 이제 의사도 아니고 과거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어. 돌아가시오. 그의 반응은 완강했지만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건네준 녹음 파일을 틀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지난번 만났던 간호사의 증언이 흘러나왔다. 이진우가 친부가 아니라고 소리쳤다는 바로 그 내용이었다.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자 김 원장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 비서를 가게 안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낡은 금고에서 먼지 쌓인 진료 기록부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병원이 폐업할 때 공식적으로는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던 그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비밀 기록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서유라의 이름과 함께 당시의 상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젊은 여자는 정말 가여워서 왔어. 임신 기간 내내 하루도 마음 편히 웃는 날이 없었지. 김 원장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기억은 생생했다. 보호자라고 찾아온 이진우라는 남자는 이상할 정도로 그녀를 통제했어.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막았고 심지어 내가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했지. 그는 항상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내가 보기엔 감시에 가까웠어. 최 비서는 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이미 간호사를 통해 확인했던 내용이었다. 그가 원한 것은 그 이상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원장님, 혹시 당시 상황을 증명할 만한 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진우 대표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 말입니다. 그의 질문에 김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기록부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당시 태아의 혈액형 검사 결과와 관련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진우의 혈액형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두 혈액형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의 아이들이었다. 이진우 씨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가 유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으니까. 그는 오히려 잘 됐다며 입양 절차를 밟을 것이니 서류를 조작해달라고 요구했어. 물론 나는 거절했지만 이것은 이진우의 기만 행위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김 원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정말로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은 이진우 그 젊은이가 아니었어. 그의 바하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힘이었지. 그는 당시 받았던 의문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을 유진그룹 총수비서실이라고 밝힌 남자가 전화를 걸어 서유라라는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이 일에 대해 함구하라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병원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했어. 만약 따르지 않으면 내 의사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 나는 무서워서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 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는 평생을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그 일만큼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밀 기록부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10년간이나 간직해왔던 것이다. 최 비서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강태환 명예회장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강 회장이 직접 이 일을 지시했다면 왜 이진우가 아이들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까? 그는 이진우가 강 회장과 민준 그리고 유라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한편 그 시각 유라는 진우가 없는 집에서 과거의 흔적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민준을 만난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되짚어 보았다. 민준이 얼마나 냉혹하게 자신을 버렸는지, 그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과학관에서 본 민준의 모습은 진우가 말했던 악마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애틋했다. 그녀는 자신의 옛 소지품들을 보관해둔 창고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년 전 사용했던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곳에는 민준과 헤어진 직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두려움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진우 씨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때 왜 단 한 번도 직접 민준에게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진우가 만들어 놓은 정보의 감옥에 갇혀 그의 말만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집에서만 칩거하던 진우였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들고 있는 유라를 보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걸 왜 보고 있어?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잊으라고 했지. 그는 유라의 손에서 다이어리를 빼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유라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당신이었어. 당신이 모든 걸 망쳤던 거야. 민준 씨와 나 사이를, 내 인생을.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나다. 내가 그랬다. 그 자식은 모든 걸 가졌잖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 너까지 가지려고 했어. 넌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의 추악한 진심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추려져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강원도 바닷가 마을. 최 비서는 김 원장이 건네준 비밀 진료 기록부를 품에 안고 채올랐다. 이것은 이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이자 강태환 회장의 과오를 증명할 자료이기도 했다. 그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명예회장님께서도 관련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민준은 아무 말도 없었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최 비서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추악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는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민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지금 즉시 서울로 가져와. 이제 가족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단죄할 시간이다. 최 비서가 돌아오자마자 강민준은 그가 가져온 비밀 진료 기록부를 들고 곧장 북악산에 위치한 본가로 향했다. 그곳은 유진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할아버지인 강태환 명예회장이 머무는 곳이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멀고도 어려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오늘 그의 방문은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추궁하고 단죄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고풍스러운 한옥의 묵직한 대문을 지나 그는 곧장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사방이 오래된 서책과 묵향으로 가득한 그곳은 강태환이라는 인물의 권위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강 회장은 손주가 예고 없이 찾아왔음에도 놀란 기색 없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민준은 할아버지가 마지막 획을 마무리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마침내 붓을 내려놓은 강 회장이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냐? 네가 이 시간까지 여길 다 찾아오고 민준은 어떤 인사도
서론도 없이 품에서 진료 기록부를 꺼내 묵직한 서한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할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지독하게 차가운 금속성과도 같았다. 강 회장은 돋보기를 꺼내들어 기록부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서유라라는 이름과 출산 기록을 확인한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예시를 들추어 무엇하겠다는 게냐. 다 너와 우리 가문을 위해 내가 내린 결정이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서유라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민준의 곁을 떠나라고 종용했던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는 아이였다. 내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었지. 현명하게도 그 아이는 돈을 받고 순순히 물러났다. 그의 오만한 대답에 민준은 실소했다. 순순히 물러났다고요. 할아버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민준은 기록부의 다른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만삭의 몸으로 홀로 고통받았던 유라의 상태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긴박했던 상황이 적혀 있었다. 유라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할아버님의 증손주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경고하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아이를 임신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그 아이가 돈만 받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보고를 받았다.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그룹을 통치해온 제왕이었다. 자신의 정보망에 이런 엄청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민주는 이 모든 비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할아버지의 혼란스러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그 보고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할아버님의 지시를 받아 유라를 직접 처리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강 회장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뒤에서 지시하고 결과만 보고받을 뿐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시 박 비서에게 처리하라고 맡겼다. 그런데 박 비서가 그 아이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일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그 아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 그게 내 친구 이진우였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진우는 강 회장과 민준, 그리고 유라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모두를 속였던 것이다. 그는 완벽한 이중 스파이였다. 강 회장은 이진우가 민준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 일에 협조하겠다고 나섰다고 기억했다. 그는 이진우가 유라를 설득해 돈을 받고 떠나게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유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이 가로챘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유라에게는 강 회장의 명령을 받은 민준이 그녀와 아이를 버렸다는 거짓말을 했을 터였다. 유라가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가로채고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소통을 차단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와 허탈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평생을 사람을 의심하고 이용하며 살아왔지만 20년간 손주 곁에서 신뢰를 쌓은 젊은 애송이에 완벽한 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권위가 한낱 사기꾼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의 분노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은 할아버님의 오만과 편견에서 시작된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님께서 유라를 그런 식으로 짓밟지 않았다면 이진우 같은 자가 끼어들 틈도 없었을 겁니다. 할아버님은 유진그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제 인생을, 제 행복을, 그리고 제 아이들의 10년이라는 세월을 앗아가셨습니다. 이게 할아버님께서 지키고 싶었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의 질책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강 회장의 심장에 박혔다. 강 회장은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손자의 비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한 위에 놓인 진료 기록부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 얇은 종이 뭉치가 자신의 일생일대의 과오를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한순간에 늙어버린 듯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설령 그가 이진우에게 속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재를 나오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일은 제 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라와 아이들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평생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할아버님께 내리는 벌입니다. 본가를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모든 진실의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이진우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진우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를 도왔던 태영그룹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유진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낡은 세력까지 모두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로서 다가갈 것이다. 채 올라탄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뒀던 모든 자료를 언론사와 검찰에 넘겨 그리고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유진그룹의 대대적인 쇄신을 발표할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다음날 새벽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유진그룹과 태영그룹 간의 추악한 기업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그 중심에는 강민준 회장의 최측근이자 친구였던 이진우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최 비서가 넘긴 자료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우의 배임 횡령 기밀 유출 혐의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의 향연이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진우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호화로운 신혼집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집 밖은 성벽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가득했고 그의 모든 계좌는 지급 정지되었다.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강민준의 비서실이었다. 강민준 회장이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를 주겠다는 사실상의 소환 통보였다. 이진우는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안을 수락했다. 같은 시각 서유라는 민준이 보낸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김진태 원장의 진료기록부 사본과 이진우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그녀의 앞에 펼쳐 보였다. 그녀가 막연하게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이 되어 눈앞에 드러났다. 변호사는 그녀가 이 사건의 공범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이들의 양육권과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겠다는 민준의 약속도 함께 전달했다. 유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거짓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진우와의 마지막 대면 자리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상처 입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이진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강민준 앞에 섰다. 한때는 동등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져 있었다. 이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질투심에 눈이 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평생 네 발밑에서 개처럼 살게. 제발. 민준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사과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 같군.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집무실 안쪽의 문이 열리고 서유라가 걸어 나왔다. 유라를 본 이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용서를 비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리였다. 서유라 씨가 왜 여기에? 이진우가 말을 더듬었다. 유라는 그의 앞에 다가와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으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속지마 민준아, 이 여자도 한패야. 우리 같이 계획한 거라고. 이 여자가 먼저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민준이 책상 위에 던져놓은 낡은 진료 기록부 앞에서 힘을 잃었다. 민준은 기록부를 펼쳐 보이며 이진우의 모든 죄악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 유라가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유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류 조작을 시도한 사실, 민준과 유라 사이의 편지를 가로채고 두 사람을 완벽하게 이간질한 사실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이래도 네가 혼자 꾸민 짓이 아니라고 말할 건가? 이 여자와 아이들을 방패 삼아 네 추악한 욕심을 채우려 했던 괴물이 바로 너 이진우잖아. 민준의 분노에 찬 외침이 집무실을 울렸다. 이진우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초라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때 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진우가 자신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민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속삭였던 그의 목소리. 그녀의 증언은 이진우라는 인간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최 비서와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진우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진우 씨 배임 및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진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민준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끝없는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끝까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진우가 사라진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비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유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한마디에 유라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 탓이 아니야. 지켜주지 못한 내 잘못이기도 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우리 할아버지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피해자야.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는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남아있었다. 하준이와 하윤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질긴 인연. 민주는 유라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가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에 민준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연인의 뜨거운 온도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의 따뜻한 온기였다. 두 사람은 함께 집무실을 나섰다. 복수와 심판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긴 시간이 남아있었다. 이진우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성공만큼이나 극적이고 처참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서유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김진태 원장의 비밀 진료 기록부와 유라의 담담한 증언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그는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가문 또한 함께 무너졌다. 유진그룹과의 오랜 파트너십은 끊겼고 스캔들의 여파로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쳤다. 결국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는 부도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언론은 한때 재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남자의 추락을 연일 대서특필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금세 식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강민주는 그의 재판 과정에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이진호는 이미 끝난 존재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민주는 다시 북악산의 본가를 찾았다. 지난번과 같은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강태환 회장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유진그룹의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임서와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민준에게 양도한다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완벽한 권력의 이양이자 그의 기나긴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내가 아이들을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강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가 증손주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뻔했다는 사실에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대답이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핏줄의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요. 그 대답에 강 회장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한편 서유라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의 도움으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한 그녀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지난 10년간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이진우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난 그녀는 점차 예전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서유라라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민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아이들과 함께 잠시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오스트리아로 가서 다시 피아노 공부를 시작해볼까 해요. 아이들에게도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녀의 결정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내가 될 생각도 그의 재력에 기댈 생각도 없었다. 민준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이제 잘 알고 있었다. 당신과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당신들의 뒤에 있을 거야.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나는 아이들의 아빠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할 동반자이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법적인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라와 진우의 혼인은 무효 처리되었고 아이들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바로잡혔다. 강하준, 강하은. 민준은 서류에 찍힌 자신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참 동안이나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10년을 도둑 맞았지만 마침내 그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텅 비어있던 자신의 세상이 채워지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유라와 아이들이 떠나기 며칠 전 민준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는 아이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집 안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즐거워했다. 하준이는 서재에 있는 커다란 지구본에, 혜운이는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에 마음을 빼앗겼다. 민준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레고를 조립하고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혜운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엉망인 멜로디를 연주하자 그는 그 옆에 앉아 부드럽게 화음을 더해주었다. 유라가 떠난 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피아노였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역시 잊고 있던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고 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는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저녁이 되어 유라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현관문 앞에서 아이들은 민준에게 서툰 작별 인사를 했다. 하준이는 씩씩하게 손을 흔들었고 혜은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비행기 타고 멀리 가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는 혜은이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빠는 절대 우리 딸, 우리 아들 잊지 않아.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영상통화도 할 거야. 그리고 아주 자주 보러 갈게. 약속. 아이들이 떠난 후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정적이었다. 집 안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다. 비록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다. 복수와 증오로 가득했던 그의 세상은 이제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가올 미래를 그렸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날들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의 세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유진그룹의 총수라는 그의 직함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적인 리더로 평가했다. 그의 경영 방식은 더욱 대담하고 정교해졌지만 그 바탕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과 유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 역시 많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그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쓴 그림이 가장 좋은 액자에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그의 하루는 뉴욕 증시 확인이 아닌 오스트리아 비엔날, 있는 아이들과의 영상통화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서툰 독일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어제 있었던 유치원의 사소한 일들을 재잘거렸고, 민주는 그 어떤 중요한 보고를 들을 때보다 더 집중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반드시 비엔나로 날아갔다.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아이들의 작은 학예회가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기만 했던 아빠 역할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그는 하준이가 좋아하는 공룡의 종류를 모두 외웠고, 하윤이가 자기 전마다 읽어달라고 조르는 동화책의 모든 대사를 기억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과거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봄날 민주는 다시 비엔나를 찾았다. 혜은이의 첫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소극장을 빌려 열리는 소박한 연주회였지만 민주는 그 어떤 갈라 콘서트에 초대받았을 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객석에 앉았다. 잠시 후 하얀 드레스를 입은 혜은이가 수줍은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아이는 객석에 앉은 아빠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민준의 세상이 모두 밝아지는 듯했다. 혜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미숙하고 더듬거리는 연주였지만 그 어떤 거장의 연주보다 민준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는 연주하는 딸의 모습 위로 10년 전 피아노를 치던 유라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잠시 후에는 유라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다른 아이의 첼로 연주에 맞춰 반주를 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 역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연주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비엔나의 고풍스러운 거리를 함께 걸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양손을 하나씩 잡고 신나게 제잘거렸다. 유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아이들이 잠든 후 민준과 유라는 호텔 라운지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원망이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편안한 친구이자 동료였다. 아이들이 당신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당신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칠 정도예요. 유라가 칵테일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더 고맙지. 당신의 아이들을 저렇게 밝고 예쁘게 키워줘서. 그리고 당신 자신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그의 말에 유라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년에 작은 음악 교실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고. 유라의 조용한 질문에 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글쎄, 아마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만하고 미숙한 사람이었을 거고, 당신은 당신의 꿈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 바로 저 아이들과 지금의 우리 자신을. 그의 대답은 두 사람이 함께 내린 결론과도 같았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의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단단한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찾은 최선의 행복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샘부른 궁전의 정원을 산책했다. 화창한 햇살 아래 아이들은 비눗방울을 불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준의 얼굴에는 완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얼마 전 본가의 아이들을 데려갔던 일을 떠올렸다. 증손주들을 처음 만난 강태환 회장은 서툰 손길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더딘 속도였지만 그들의 가족 역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빠 같이 놀아요. 하준이가 민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민준은 기꺼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정원에 울려 퍼졌다. 한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달리다 말고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재벌 총수 절친의 결혼식,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한 두 아이. 악몽처럼 시작되었던 그의 이야기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되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민준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